여기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아 올린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혼을 코앞에 두고 돌아온 대가는 가혹한 따귀한 데였습니다. 그는 부잣집에 기생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남자의 곁을 한결같이 지켜온 깊고 진실한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날짜가 잡힌 어느 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병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애비 없이 자란 근본 없는 자식이라고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이 치욕을 삼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반격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의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딸에게 그만두라고 설득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딸의 자존심을 되찾아 주시겠습니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상대는 돈과 권력을 모두 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싸움은 승산이 있을까요? 오늘은 침묵과 지혜로 딸의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은 어느 한부모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서울의 장마철비는 한 번 시작되면 끝을 모릅니다. 마치 도시의 모든 먼지를 씻어내려는 듯 끈질기게 쏟아지죠. 제 이름은 김영수, 올해 58입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 성북동의 낡은 골목 어귀에서 작은 수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셔터를 내리려는데 골목 어귀에서 급박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릉덩이를 밟으며 비틀거리는 하이힐 소리였죠. 엄마, 빗소리를 뚫고 들려온 울음 섞인 외침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에는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던 제 딸, 지은이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지은이가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공들여 한 화장은 눈물과 빗물에 번져 엉망이었고 검은 마스카라 자국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건 딸의 오른쪽 뺨에 선명하게 부어오른 붉은 손자국이었습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니? 저는 자물쇠를 내던지고 딸의 차가운 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지은이는 제 품에 파고들며 마치 세상의 모든 서름을 토해내듯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분이 날 때렸어. 민우 씨 어머니가 날 때렸어. 딸은 흐느끼며 띄엄띄엄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우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 갔다가 민우 어머니인 강 여사가 물을 달라고 했답니다. 물이 좀 뜨거워서 탁자에 몇 방울 흘렸는데 황급히 휴지로 닦으려는 순간 강 여사가 벌떡 일어나 손등으로 지은이의 뺨을 후려쳤다는 겁니다.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강 여사는 지은이에게 손이 배뜨다며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고 했답니다. 지은이는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산산조각난 자존심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병실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 다 보는 앞에서 내 코앞에 대고 욕을 했어. 역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빈티나는 애들은 어쩔 수 없다고. 애비 없이 커서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감히 우리 최씨 집안 문지방을 넘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래. 한부모 가정, 애비 없는 자식. 이 단어들은 벌겋게 달궈진 쇠모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20년 전 남편인 태수 씨가 떠난 후 이 두 단어는 우리 모녀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온 지은이가 엄마, 왜 다른 애들은 아빠가 있는데 난 없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저 아빠는 아주 먼 곳에 다른 사람들을 지키러 간 영웅이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큰 딸이 연애를 하면서까지 단지 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짓밟혀야 한다니요. 그래요.
저는 가난합니다. 수선집이나 하는 여자고 낡은 빌라에 삽니다. 하지만 제 딸만큼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반듯하고 예의 바르게 키웠습니다. 아무리 살림이 팍팍해도 기죽지 않게 키웠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망신시킨 거야. 지은이가 제 옷자락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가 이내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고 부어오른 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내 딸이 최고야. 그 사람들이 눈이 멀었고 마음이 썩은 거야. 저는 지은이를 앉히고 냉장고에서 얼음팩을 꺼내 수건에 감싸 얼굴에 대주었습니다. 퉁퉁 부은 딸의 눈과 선명한 손자국을 보며 제 마음속의 분노는 하얗게 타올라 재가 되었다가 그 재 속에서 강철처럼 단단한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이 따귀는 지은이의 얼굴만 때린 게 아닙니다. 어미인 제 가슴을 그리고 죽은 남편의 영정사진을 때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를 씻기고 재운 뒤 딸의 숨소리가 고라질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래된 집은 고요했고 창밖의 빗소리는 양철 지붕을 두드리며 제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수, 참을 만큼 참지 않았나. 저는 낡은 장식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녹슬어가는 철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차마 버리지 못한 옛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죠. 남편의 사원증, 지은이의 상장들, 그리고 명함 한 장. 저는 그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으로 금박 글씨를 쓸어보았습니다. 20년의 세월에 금색은 좀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천지그룹 회장 조진태 명함 뒷면에는 손으로 쓴 개인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 있자니 눈앞이 흐릿해지며 20년 전 그 끔찍했던 비의 밤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찌그러진 검은색 세단, 그리고 바닥을 흥건히 적시던 빗물 섞인 피. 제 남편 이태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묵묵히 일했죠. 공사판을 전전하다 택시를 몰았고 소개를 받아 조진태 회장의 운전기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조 회장은 지금의 회장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기 위해 발버둥 치던 젊은 사장이었습니다. 야망이 크고 성격도 불같은 사람이었죠. 남편은 그 밑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힘들게 모시냐고 물으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그분은 자기 사람을 챙기는 분이야. 내가 존경하는 분이고 그날은 유독 기억이 생생합니다. 추석 전날이었거든요. 성묘를 같이 가기로 약속했었는데 갑자기 조 사장이 중요한 접대가 있다며 호출을 했습니다. 딱 1시간만 그분 모셔다 드리고 바로 올게. 양복을 입으며 남편은 말했습니다. 저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죠. 당신은 기사지. 그 사람 목숨이 아니잖아. 남편은 뒤를 돌아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떤 목숨은 빚진 목숨일 수도 있어. 그날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막 잠들었을 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태수 씨, 보호자 되십니까? 강변북로에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의 전말은 나중에 조진태 회장이 직접 찾아와 말해주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대형 트럭이 뒷좌석, 즉 조 회장이 앉은 쪽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남편은 핸들을 맹렬히 꺾어 운전석, 즉 자신의 몸으로 그 치명적인 충격을 막아냈습니다. 조 회장은 경상에 그쳤지만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병원 영안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조진태 회장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제 남편의 지갑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태수 형님이 저를 살렸습니다. 제 목숨, 태수 형님한테 빚진 겁니다. 장례식 내내 조 회장은 상주처럼 자리를 지켰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그는 제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담배 연기처럼 거칠었습니다. 형수님, 언제가 되었든 도움이 필요하면 이 번호로 연락하십시오. 태수 형님이 남긴 건 동정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강했으니까요. 남들은 미련하다고 할지 몰라도 그건 제 남편이 목숨과 바꾼 약속이었습니다. 생활비 좀 보태달라고, 일자리 좀 달라고 헐값에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벌더라도 내 손으로 바느질해서 지은이에게 떳떳한 밥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남의 적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은이가 커서 보란 듯이 성공하고 행복해지면 그때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아빠를 닮아 속이 깊었습니다. 밤에 몰래 우는 걸 알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아빠가 왜 죽었는지, 엄마는 왜 밤새 재봉틀을 돌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공부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명문대 건축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민우를 만났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배경을 숨긴 채 낡은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지은이와 함께 학교 식당 밥을 먹고 도서관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지은이가 처음 민우를 집에 데려왔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 청년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구두를 벗어 가지런히 정리하고 제가 차린 소박한 밥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라며 싹싹하게 굴었죠. 설거지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던 그 모습에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배경은 달라도 심성이 고운 아이구나. 둘은 8년을 만났습니다. 민우는 명절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고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사위 삼고 싶어 했을 겁니다. 2년 전 지은이가 처음 민우네 집에 인사를 갔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최가건설의 회장이자 민우의 아버지인 최 회장은 지은이의 재능을 높이 샀고 성실함을 칭찬했으니까요. 하지만 최 회장이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해외에 있던 강 여사가 귀국해 회사의 실권을 잡고 아들의 결혼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강 여사는 저를 처음 만난 날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습니다. 마치 백화점 명품관 직원이 시장 통옷을 보는 눈빛이었죠. 따님은 참 착하더군요. 하지만 우리 민우 옆에는 함께 빛날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선집 딸은 좀 곤란하죠. 그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따귀 사건이 터진 겁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명함을 다시 내려다 보았습니다. 여보, 태수 씨, 나 원래 이 카드 안 쓰려고 했어. 우리 지은이 그냥 평범하게 자기 힘으로 살게 하고 싶었어. 하지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네. 애비 없다고, 뒷배 없다고 내 딸을 모욕하네. 지은이의 8년 청춘이 헛되지 않게, 내 딸이 기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당신이 목숨 걸고 남겨준 이 티켓. 이제 써야겠어. 저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20년을 묵혀온 서름이 터져나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지그룹 비서실입니다. 목이 메어 쇳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진태 회장님, 계십니까?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이태수. 이태수의 처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급하게 전화가 돌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조 회장님. 저는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접니다. 김영숙입니다. 형수님, 세상에 정말 형수님이십니까? 조 회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20년을 찾았습니다. 예전 번호는 없는 번호라 하고 옛날 사시던 곳은 재개발이 되어서 살아있었습니다.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집 옮기고 번호 바꾸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조 회장의 진심 어린 안도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늦은 시간에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생활이 어려우십니까?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돈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 딸아이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사 하고 전화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이와 민우의 8년, 최 회장이 쓰러진 뒤 변해버린 강여사, 그리고 병실에서 있었던 그 따귀, 마지막으로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모욕까지. 회장님, 저는 지은이가 재벌가에 시집가서 호강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은이의 출신을 들먹이며 짓밟았습니다. 이건 못 참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조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형수님, 태수 형님이 저를 구하다 가셨습니다. 지은이가 아버지가 없는 건 그 아버지가 제게 생명을 줬기 때문입니다. 지은이 보고 애비 없다고 욕하는 건 곧 저 조진태를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장님, 죄가 건설이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과를 받고 싶을 뿐입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걱정 마십시오, 형수님. 조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급이 무엇인지 저 사람들이 알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 씨 집안 아들놈에게도 태수 형님의 딸을 데려가려면 그만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지은이 방에 들어가 보니 아이는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간은 여전히 찌푸려져 있었고 뺨의 붉은 자국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자거라, 내 딸.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힘이 없지만 아빠가 남겨준 이 티켓으로 엄마가 널 지켜줄게. 폭풍전야처럼 고요한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따귀가 바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더군요. 3일 뒤 지은이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최가 건설에서 인턴부터 시작해 대리까지 달았던 아이였습니다. 퇴근 무렵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잘렸어.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에 담긴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고객 정보를 유출했대. 난 그런 적 없는데 위에서 내려온 지시래. 저는 오토바이가 아닌 택시를 타고 회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멀리서 짐박스를 든 지은이가 보였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틈에서 홀로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 마치 세상으로부터 반품당한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좁은 집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강 여사였습니다. 화려한 투피스 차림에 뒤에는 젊고 세련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네가 김영숙 씨. 강 여사는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녀는 하얀 봉투 하나를 제 봉틀 위에 툭 던졌습니다. 5천만 원이야. 이거 받고 딸 데리고 서울 떠나. 다시는 우리 민호 얼씬도 못하게 해. 저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고 뒤에 서 있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명품으로 휘감은 채 코를 막고 서 있는 여자. 강 여사가 점 찍은 며느리 감인 모양이었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5천이면 당신들 같은 사람들한테는 몇 년치 버리잖아.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수표가 들어있더군요. 강 여사님,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고. 강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수표를 반으로 찢었습니다. 찌익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다시 반으로, 또 반으로 잘게 찢어진 종이 조각을 강 여사의 머리 위로 뿌렸습니다. 종이 눈이 그녀의 비싼 파마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강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돈은 당신 인격 수술비로 쓰시죠. 많이 부족하겠지만. 뭐라고? 내 딸은 당신 아들에게 8년이라는 가장 빛나는 시간을 줬어. 당신 아들이 힘들 때 곁을 지켰고 당신네 회사가 어려울 때 자기 적금 깨서 도왔어. 어디서 감히 5천만 원으로 내 딸의 청춘을 모욕해? 당신들 자격 없어. 저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강 여사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다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방문 틈으로 지은이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은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널 지킬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진짜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누군가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문을 여니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쫄딱 젖은 채 양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따뜻한 국밥 2그릇이 들어 있었죠. 민우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막트, 지은이가 뛰쳐나와 민우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집 나왔습니다. 카드, 차, 집 다 두고 나왔습니다. 저 이제 최가 건설 아들 아닙니다. 그냥 최민우입니다. 지은이 남자로 살겠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들어와서 밥이나 먹어. 따뜻한 거 먹고 정신 차려. 그날 밤 우리 셋은 좁은 거실에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민우는 울면서 밥을 넘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가건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이 갑자기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투자하기로 했던 파트너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차금줄이 막히자 공사가 중단되었고 하청업체들이 돈을 달라며 본사로 몰려갔습니다. 강 여사는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업계에는 이미 소문이 돌았습니다. 천지그룹이 최가건설과 거래하는 곳과는 인연을 끊겠다고 했다더라. 그 한마디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보름 뒤 최가건설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천지그룹 인수합병팀이 최가건설을 찾아갔습니다. 부채를 갚아주고 회사를 살려주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서 제18조,
현 경영진인 강명자, 강 여사는 모든 경영권에서 물러나고 영구히 은퇴한다. 차기 대표이사는 천지그룹이 지명한다. 그리고 그 지명된 대표이사의 이름은 최민우였습니다. 조 회장의 비서실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말해주더군요. 회장님께서 그 친구 민우를 조사해 보셨는데 싹수가 노랗진 않더랍니다. 최근 공사판에서 막 노동하며 지은 양과 사는 모습을 보고 기회를 주기로 하셨습니다. 인수 합병 조인식 날 저와 지은이는 초대장을 받고 호텔 연회장으로 갔습니다. 강 여사는 초췌한 몰골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끼가 다 빠진 풍선 같았죠. 우리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경비, 뭐해? 이 잡상인들 안 쫓아내고. 그때 웅장한 문이 열리고 조진태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 여사는 비틀거리며 조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잘 오셨. 하지만 조 회장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지나쳐 곧바로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조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저는 한 영웅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20년 전 제 목숨을 구하고 대신 떠난 친구 이태수 기사의 이야기입니다. 조 회장의 시선이 강 여사에게 꽂혔습니다. 그 친구가 남긴 딸을 누군가 모욕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했다지요? 제 생명의 은인의 딸을 건드리는 건 저 조진태를 건드리는 겁니다. 강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조 회장은 민우를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최민우 군, 자네에게 기회를 주겠네. 자네 어머니가 망친 회사를 자네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내 친구의 딸을 행복하게 해줄 능력을 증명해보게. 민우는 굳게 다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강 여사는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그녀의 비명소리는 닫힌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반년 후 화창한 봄날에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조 회장이 주례를 섰고 저는 제가 직접 만든 고운 한복을 입고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품에 안고서요. 민우와 지은이가 나란히 입장했습니다. 지은이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없어서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았습니다.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빠가 계셨다는 걸요. 그리고 바느질로 저를 지켜주신 강인한 엄마가 계십니다. 두 분은 제게 다이아몬드보다 값진 혼수를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는 용기와 자존감입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딸. 이제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아. 당신 약속 덕분에, 그리고 우리 딸의 단단한 마음 덕분에 우리가 이겼어. 성복동의 수선집은 여전히 문을 엽니다. 가끔 손님들이 묻습니다. 따님이 재벌가에 시집가서 좋으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좋지요. 하지만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제 딸이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당당함, 그리고 자식을 믿고 지지해주는 단단한 등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언젠가 비가 그치고 맑은 해가 뜨기를 응원합니다. 반으로 잘린 신용카드, 파리행 비행기 티켓, 그리고 따뜻한 커피 한 잔, 페이스북에 전체 공개로 올렸습니다.
저를 차단한 며느리도 염탐하다가 꼭 보라고요. 내 돈으로 남 생색 내는 호구짓은 이제 끝났다. 손주는 너희들 거고 내 돈은 내 거다. 세상은 넓으니 나는 떠난다. 휴대폰 전원을 끄고 유심칩을 빼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더군요. 발걸음이 20대처럼 가벼웠습니다. 뒤에는 탐욕스러운 뱀파이어 같은 자식들이 남겨졌지만 제 앞에는 구름 위 찬란한 햇살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김영자 씨의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가정의 현실일지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건 배신뿐인 노년. 누군가는 너무 매정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끊임없는 착취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이 정도 결단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김영자 씨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